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민담대가 김덕순 여사의 이야기 가운데 한 꼭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우렁각시에 관한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기도 혹은 생략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버전은 압록강 주변에서 구전되던 민담이라고 하는군요. 무척 재미있어서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외롭고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채 압록강 근처에 살고 있었다. 농부는 8살 무렵에 부모를 여의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자랐는데 사는 집은 강가에 게딱지만한 초가집이요. 재산이라면 강가에 있는 밭한떼기가 전부였다.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내린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자 총각은 호미를 메고 밭으로 나갔다. 비온 뒤라지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별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땀범벅이 되었다. 하늘을 보니 점심때 언저리인지라 밥 대신에 표주박에 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그늘을 찾아 벌렁 들어 누웠다. 그런데 팔베개하고 눈을 붙이자마자 나무에서 까마귀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이상해서 눈을 번쩍 떠보니 까마귀 떼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따리를 틀고 있는 물뱀을 사정없이 쪼아대고 있었다. 견디지 못한 뱀이 나무를 내려오려는 순간 덩치 큰 까마귀가 뱀의 왼쪽 눈알을 쪼아 먹었다. 뱀이 고통스레 꿈틀거리고 눈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뒤이어 다른 까마귀가 오른쪽 눈을 쪼는 바람에 눈알이 쭉 빠져나왔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잽싸게 버드나무에 올라가 까마귀들을 쫓아버리고 오른쪽 눈알을 조심스레 눈구멍에 다시 넣어 주었다. 그러자 뱀은 감격스레 농부에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스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강으로 풍덩 들어갔다. 이튿날 농부는 다시 강가에 나와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물뱀 한 마리가 농부를 향해 유유히 헤엄쳐왔다. 뱀은 기슭에 올라 한 번 구르더니 눈 깜짝할 새에 감실감실한 젊은이로 변했다. 농부가 자세히 뜯어보니 왼쪽 눈알이 없는 것이 바로 전날 구해준 뱀이었다. 젊은이는 농부를 향해 꾸벅 절을 하고 나서는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형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궁의 용왕인데 보답하고 싶다며 은인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말을 마친 뱀이 버드나무의 잎을 뜯어 강에 떨구니 쏴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큰 길이 나타났다. 이끄는 대로 수궁을 향해 걷는데 중도에 뱀이 농부에게 신신당부했다. 궁궐에 들어가면 부왕이 보물을 고르라 할 것입니다. 형님은 다 거절하고 우리 누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십시오. 세상에 미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누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 누나와 결혼하면 한평생 행복할 겁니다. 그 말에 농부는 마음이 퍽 흐뭇해졌다. 용궁에 들어서니 비록 수중세계라지만 덩실한 정자와 누각들이며 울긋불긋하게 단청을 입힌 용마루와 들보가 눈부셨다. 난생 처음 이런 풍경을 보는 농부는 눈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대궐문을 넘어서니 용왕이 친히 옥좌에서 내려와 아들의 은인을 맞았다. 아니나 다를까 용왕은 농부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과인은 과연 무엇으로 그대에게 답례할지 모르겠네. 살림이 가난하다고만 들었다네. 내 궁궐에는 금은보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져가게나. 그러자 농부가 얼굴이 밝게지며 대답했다. 대왕님께 아뢰옵기왕송하오나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집이 가난한 탓에 여태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대왕님에게 현숙하고 착한 따님이 있다던데 가난하다 나무라지만 않으신다면 감히 사위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용왕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한 사람은 물속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육지에 있었으니 좋지 않을 듯 싶기는 한데. 이때 동생 물뱀이 나서서 농부 편을 들었다. 소자의 목숨을 구한 은혜는 누나를 시집 보내는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바마마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착한 분의 아내로 사는 것도 또한 누나의 복이 아닙니까? 아들의 말이 주요했던지 용왕은 드디어 혼사를 허락하였고 사흘 뒤에 농부는 공주와 혼례를 올렸다. 평소에는 차림새가 남루한 농부였지만 비단도포를 입고 관을 쓰니 천상의 미남이 되었다. 공주 또한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서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다. 용궁에서 며칠 호의호식하던 사위는 마침내 육지에 올라가 살겠다고 주청을 드렸고 용왕은 말리다가 결국 들어주었다. 가기 전에 용왕은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 사위는 금은보화 등을 죄다 물리치고 자신의 힘으로 살기를 원했다. 수중에서의 일에는 육지에서의 7년이니 두 사람이 강변으로 돌아왔을 때는 초가집이 진작 무너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시름에 잠겼다.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살겠소? 당신을 밖에서 재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러자 공주가 넉넉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서방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땅에 두세 번 그으니 순식간에 예쁜 집 한 채가 생겼다.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는 음식이며 옷들이 전혀 모자람이 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후 남편은 농사를 짓고 아내는 배를 짜며 꿈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어딘가 서운해하고 수심에 차 있는 것을 아내가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다. 저한테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요? 남편은 멈칫거리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을 두고 떠날 때마다 외롭고 서운하여 밭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되지 않소. 아내는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화선지 한 장을 꺼내고 부엌에서 숯덩이를 가져오더니 잠깐 사이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냈다. 남편이 그림을 보니 그림 속의 아내가 자기를 향해 웃고 있는데 진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뒤로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밭에 나가서는 아내의 화상을 나무에 걸어놓고 한동안 본 다음에야 일하고 한 고랑이 끝나면 허둥지둥 달려와서 아내의 화상을 본 연후에 비로소 다음 고랑을 끝낼 힘을 얻었다. 옛사람들이 말하길 밤이 길면 꿈이 많다고 했던가. 바로 그 그림으로 인해 사달이 났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그림부터 꺼내 들었는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몰아치더니 손에 든 그림이 날아갔다. 농부는 죽기 살기로 쫓았으나 그림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은 바람에 날려가다가 마침내 어떤 관아의 마당에 떨어졌고 하인에 의해 사또의 손에 전달되었다.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에 여자를 보면 오금을 못 쓰는 의인이었다. 그는 넋을 잃고 그림만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고운 여인이 있을 수가. 사또는 부하들에게 그림 속의 여인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어떤 포졸이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강가에 이르러 마침 농부를 만났다. 그가 꺼내든 그림을 본 농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데
이 그림 속의 여인은 내 아내요. 그러니 그림을 돌려주시오. 포졸은 다짜고짜로 남편을 잡아다가는 사또 앞에 대령하였다. 사또는 농부를 보고 말했다. 너에게는 아름다운 마누라가 있고 나에게는 금은 보화가 있으니 한번 겨루어 보지 않겠느냐? 내일 우리 둘이 장기를 두어 네가 지면 마누라를 나한테 넘기고 내가 지면 300냥을 너에게 주마. 장기를 둘 줄 모른다고 사또에게 통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대로 집에 돌아왔다. 농부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한숨만 내쉬었다. 이를 본 아내가 영문을 캐물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아내가 말했다. 내일 장기를 둘 때 제가 파리로 변해 나타나겠습니다. 파리가 앉는 자리로 장기짝을 옮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튿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장기판 앞에 앉으니 과연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남편은 아내가 일러주는 대로 두었더니 힘들이지 않고 사또를 이겼다. 사또가 좋아할 리 없었다. 이번에는 말을 타고 압록강 뛰어넘기를 제안했다. 사또한테는 별의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농부에게는 말이 한 마리도 없었다. 아내는 남편더러 용궁에 가서는 당나귀처럼 보이는 제일 시원찮은 말을 끌어오라고 하였다. 이튿날 강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또는 일찌감치 줌마 위에 앉아 위풍을 자랑했다. 사또의 말은 산같이 높고 항아리처럼 살이 쪘으며 넓적다리는 굵은 기둥만 하고 발굽은 거북이 등판만 했다. 반면에 농부의 당나귀인지 말인지는 키가 겨우 돼지만 하고 몸은 비로먹은 것처럼 여위었으며 다리는 젓가락같이 가늘었다. 구경꾼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농부가 지겠다며 걱정스러워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사또는 의기양양하게 달렸지만 강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하고 풍덩 빠져 수중고운이 될 뻔했다. 하지만 농부는 말등에 몸을 바짝 붙이고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치니 말은 내 굽을 쫙 펼치고 대번에 강을 넘었다. 볼품없고 비루먹은 당나귀처럼 보였던 녀석이 사실은 천리마였기 때문이다. 사또는 백성들 앞에서 개망신당하자 이번에는 강변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무예로 판가름하자고 제안했다. 사또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고 부하도 많았지만 농부는 무예를 익힌 적도 부하도 없었다. 아내와 의논하니 용궁을 찾아가 장인한테서 파란색, 흰색, 노란색 병을 얻어오라 일러주었다. 사또가 병조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파란색 병을 가장 먼저 뿌리고 다음에 흰색, 나중에 노란색을 던지라고 덧붙였다. 이튿날 사또는 진작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있었고 사또 뒤에는 병사들이 개미처럼 까맣게 몰려 있었다. 반면에 농부는 말도 무기도 병사도 없이 홀몸으로 강변에 나타났다.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사또는 한 무리의 병사를 이끌고 벌떼처럼 무섭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농부는 후퇴하는 척하며 근처의 작은 산으로 올라갔다. 사또는 산을 겹겹이 에워싸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때 농부가 침착하게 파란색 병에 마개를 열고 획 뿌리니 삽시간에 홍수가 일어나 사또와 병사들을 삼켜 머리만 겨우 보였다. 농부가 이번에는 흰색 병을 열어 내용물을 뿌렸다. 그러자 찬바람이 싱싱 휘몰아치더니 강물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노란색 병을 획 던지니 그 속에서 노란 덩어리가 수도 없이 나왔다.
그 덩어리는 점점 커지더니 무수한 병사로 변했다. 병사들은 얼음 속으로 돌진하여 맨 먼저 사또의 목을 쳤다. 그러더니 이어서 조롱박을 따듯이 부하들을 하나하나 해치웠다. 평소에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사또놈을 처단하니 고을 사람 모두가 만세를 불렀고 비로소 평화가 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은 밭에 나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길쌈하면서 부부는 아들, 딸 놓고 백년해로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담구연의 대가인 김덕순 여사가 구현한 것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김덕순 민담집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것 중에서 용중공주와 농부 이야기를 택해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기창의 그림, 물레질과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소원을 빌렸습니다. 2017년 황동혁 감독 영화 남한산성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청풍문화재단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부산일보 남태우 기자의 이렇게의 빛 용궁 다녀왔습니다와 네이버 블로그 용궁에 가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플라나오의 일러스트 용궁과 STV 상생방송 증산도도전에서 바다속 용궁에 들어가심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123RF,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어반브러시,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